음악 전문 방송 패널이면서 또 대중음악 평론가, 작가 등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김영대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미국으로 그럼 음악 인류학이라고 하나요? 그걸 공부하러 가셨다고 하던데. 네. 그때 미국 가신 게 2007년인데 네. 2020년까지 13년 동안 네. 미국에서 이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유학 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잘 못한 거죠, 사실. 어쩌다가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음악을 가급적이면 연구를 안 하고 싶었어요. 대체로는 한국인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 한국 음악 공부로 논문 쓰죠. 전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아니 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논문을 써? 저는 이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반항을 했죠. 나는 결국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딱 뜨면서 제가 이제 명분을 잃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바이럴과 뭐 뉴미디어의 새로운 그 지평을 또 열고 아시안 음악에 대한 가능성, 뭐 아시안 컬처, 뭐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그 각종 어떤 그 우리 소시올로지 사회학에서 다뤘던 다양한 그 이론들을 증명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현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그에 이어지는 뭐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이런 열풍이 막 2012년에만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교수님이 야 너 와 어느 날 교수실로 부르더니 해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K-팝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기도 하고 뭐 문화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어찌 보면 주력 상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요지만 수요자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일단은 예. 한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외국인들이. 네. 왜냐하면 한국은 그 왜 예전에 왜 한국 전쟁 뭐 이후에 외국인들한테 야 한국 사우스 코리아 알아 그러면은 뭐 사우스 코리아 어디야 이렇게 지도를 펴놔도 일본과 중국은 찾아도 한국은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문화 산업에서 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던 나라죠. 그래서 오히려 독특하게 들여다본다. 그 일본도 아니고 심지어 중국도 아니고 차라리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뭐 태국이라든지 오히려. 인도네시아라든지 하면 조금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그냥 팝이라고 불렀겠네요. 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민속 음악 자체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저 나라가 대중음악을 만드는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랐던 나라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강남스타일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뭐 소녀시대, 빅뱅 이런 팀들을 보면 아니 뭐 너무 현대적인 외모와 춤과 그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저 아크로바틱한 완벽한 칼군무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는 음악은 아니었으나 이게 주체가 아시안 그것도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퀄리티가 이거는 그들의 주류 음악을 100%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당시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자기 시장 내에서 일정 부분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괜찮다. 새로운 문화다. 네, 새로운 문화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던 거죠, 사실은. 네. 음악만 들어도 이건 K-팝이네. 좀 독특한 애가 차이가 있어요. 즉 칼군무라든가 네. 혹은 뭐 그 가수의 외모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눈길을 끌 수 있는데 음악으로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사실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K-팝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학자들은 혼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음악을 굉장히 장르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락이면 락, 팝이면 팝, 뭐 재즈면 재즈, 블루스면 블루스 이런 그 장르별로 시장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예. 우리는 예를 들면 섞일 수 없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섞어서 조화시키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K-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K-팝이 이제 아이돌 그룹 위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member들이 불러야 되니까 다양한 멤버들에 맞는 다양한 섹션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다단하고 뭔가 다이나믹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되게 열심히 듣는 고관여 팬층이 들었을 때는 미국 팝과 K-팝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예. 장르로도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비주얼과 그 외적인 것과 결합을 하면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장르가 되죠. 네.
K-팝과 관련한 숫자로 5를 찍어주셨는데 네. 5세대 K-팝이에요 지금이? 5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저는 개념적인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이제 K-팝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재미난 변화 중 하나가 한국인이 없는 K-팝이 가능한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K-팝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은연중에 20세기를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민족, 에스니시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로 문화를 생각해요. 한국 문화가 뭐냐? 아, 한국 사람이 하니까 한국 문화지. 아주 단순한 답이지 않습니까? K-팝이 뭐냐? 아, 한국어로 하니까 K-팝이지. 한국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옮겨보자면 뭐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게 K-팝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을 위한 이거 자체가 이미 무너진 지가 꽤 됐죠. 이미 K-팝은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의 퍼센티지가 3대 7? 그러니까 해외가 7 정도로 이미 넘어간 상태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을 위한 음악이라는 거가 이미 거기서 무너졌죠. 그리고 언어는 이제 국제 시장을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곡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야지만 K-팝이었던 시대가 그러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K-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체가 누구냐? JYP냐? 그럼 우리가 K-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SM이냐? 하이브냐? 맞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구냐? 멤버가 그럼 한국 사람이냐? 뭐 어느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이 외국 멤버고 한국 멤버라고 하더라도 교포 사실 국적은 외국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K-팝이라고 불러야 되는 시대가 됐고 지금 최근에 하이브도 그렇고요. JYP 같은 그룹도 미국의 회사와 조인트로 벤처를 만들어서 이 벤처를 통해서 글로벌 K-팝 그룹을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오디션을 보고 K-팝 기획사들은 제작을 책임지고 여기서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닝, 훈련부터. 음악, 그러니까 어떤 음악 제작의 핵심적인 노하우,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원천 기술을 책임지고 네. 그 외 모든 유통이라든지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잘하는 사람이 현지에서 한다. 잘하는 그것도 팝 음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너희 스타일대로 만들어. 왜냐면 그게 잘 되니까. 우리가 팔아보게. 우리가 팔아볼게. 근데 이게 지금 한 군데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뭐 내년까지 보면 저는 한 3-4 팀들이 이런 글로벌 오디션 전략으로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메인스트림 자본들이 돈을 대고 모든 유통을 책임지는 그 대신 K-팝의 원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5세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돈을 잘 벌지 아니면 그 시장을 아예 그냥 내주게 될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네, 주도권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K-팝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시스템이고 하나의 산업이라면 그 산업을 모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 진입 장벽 내지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네. 뭔가 썸띵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그 레시피를 사용하는 셰프들의 손맛이라고 생각은 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이런 K-팝 산업을 만들어 온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20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단순히 음악 제작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하루아침에 터득이 될까?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수만 번 깨져보고 팬들한테 욕도 정말 처먹어보고 그리고 정말 뭐 무슨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돼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팬들은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혹은 스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팬과는 어떻게 그 교묘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팬 문화를 만들어가서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하이브나 SM이나 JYP나 YG나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저는 그들만의 고유한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물론 언젠가는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네. 네, 하지만 당장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K-팝 회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손맛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건데 이게 이런 직업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네. 야 너희들은 이런 고생하지 마, 나 되게 고생스러웠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희망을 갖고 따라와 보세요 할 수도 있을 텐데 조언이랄까요? 뭔가 음. 먼저 이제 지내왔으니까 네.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이야기를 좀 그 음악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장르를 파괴하잖아요.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본인을 맞추고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고 내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다면 내가 말씀하셨듯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김영대 음악 평론가라고 불리지만 저는 제가 제 나름의 음악 평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평범하게 봤을 때는 음악 평론가라는 직업군에 있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음악 평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도전 의식이 있고 또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꿈 가고 싶은 방향이 명확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본인을 맞추려고 할 필요도 자기 없는 것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면 된다. 같아요. 맞아요. 시장이 있고 수요가 있을 네, 것이다. 네. 예를 들면 김영대라는 사람이 만약에 너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선망하는 어떤 사람이 됐다. 네. 그럼 음악 평론가라는 직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영대 평론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또 인생의 많은 굴곡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K-팝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리 잡고 성장하는 영역인 것 같아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다양한 평론과 조언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